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유럽연합이 유럽의 10만 병력을 한국 무기로 무장할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나토 동맹을 흔들고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10만 명 규모의 단일 군대 창설을 발표한 유럽. 전 세계 전문가들은 단일 군대 무장은 당연히 독일과 프랑스 무기 위주로 진행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 누구도 한국의 이름을 입에 올리지 않았었죠. 하지만 3일 뒤 진행된 무기 검증 시험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KF-21이 독일과 프랑스 전투기를 누르고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준 것이죠. 더욱 놀라운 점은 KF-21이 각국에서 사용하던 무기 체계와 완벽하게 호환된다는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유럽을 뒤흔든 KF-21의 진짜 위력, 지금 시작합니다. 경보가 울렸습니다. 브라티슬라바 국방부 상황실, 회의 중이었어요. 저는 발언을 멈추고 화면을 봤습니다. 러시아발 항적이 동쪽 경계선을 향하고 있었죠. 출격 명령이 떨어져야 할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 뜬 건 출격가는 기체가 아니었어요. 가용 전력 없음. 네 글자가 떠 있었습니다. 동맹국 전투기가 대신 올라갔죠. 우리 하늘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카타리나 호루바, 슬로바키아 국방부 핵특조달국 국장입니다. 20년간 조달과 감사 라인에서 일해왔어요. 웬만한 계약은 다 봐왔다고 자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경보 한 번에 모든 자부심이 흔들렸어요. 우리에겐 전투기가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연동되는 전력이 없었던 거죠. 회의는 중단됐습니다. 참석자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작전 화면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항적이 사라지고 있었죠. 동맹국 전투기가 올라간 덕분이었습니다. 안도해야 할 순간인데 가슴이 답답했어요. 우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경보가 울리면 남의 힘을 빌려야 하는 나라. 그게 지금 슬로바키아였습니다. 상황실을 나서자마자 전화가 울렸습니다. 장관실이었어요.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24시간 안에 대회 입장을 정리하세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24시간이라니요. 전투기 도입 논의가 몇 달째 지지부진했는데 갑자기 하루 만에 정리하라는 거였어요. 경보 한 번이 그만큼 무거웠던 겁니다. 장관실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한 거죠.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압박이 시작됐다는 걸 느꼈어요. 사무실로 돌아오는 길에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후보 기종은 여러 개였어요. 미국, 유럽, 그리고 한국. 저는 솔직히 한국을 후보군 바깥에 두고 싶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홍보만 요란하고 핵심은 외국 기술 조립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검증도 약할 거라고 봤습니다. 그게 20년 경력자의 판단이었죠. 틀릴 리 없다고 믿었어요. 사무실에 들어서자 비서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발신자는 김성호 한국 KF-21 대외협력 실장이었습니다. 내용은 짧았죠. 슬로바키아가 원하는 통합시험 항목을 그대로 받아 적어오겠습니다. 저는 화면을 다시 읽었습니다. 받아 적어오겠다고요.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시험 항목을 수용하겠다는 거였어요. 의아했습니다. 보통은 조건을 깎으려 하거든요. 유리한 항목만 내세우려 하죠. 그런데 한국은 달랐습니다. 뭔가 수상했어요. 너무 쉽게 나오는 건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토마시 하벨 공군 작전 참모가 들어왔어요. 손에 서류를 들고 있었죠.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저는 자리를 권했어요. 토마시 하벨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출격 대기 현황표였어요. 숫자가 처참했습니다. 가용 기체가 거의 없었거든요. 국장님, 이게 현실입니다. 토마시 하벨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어요. 경보가 뜰 때마다 우리는 동맹에 기대고 있어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달에도 그 전달에도 마찬가지였죠. 저는 현황표를 들여다봤습니다. 숫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했거든요. 지금 필요한 건 말이 아닙니다. 토마시 하벨이 말을 이었습니다. 연동되는 전력이에요. 경보가 울리면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기체. 그게 없으면 우리 공군은 이름뿐입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반박할 말이 없었어요. 토마시 하벨이 말한 건 사실이었거든요. 우리에겐 전투기가 아니라 연동되는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기종 비교는 그 다음 문제였죠. 토마시 하벨이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라티슬라바 하늘이 맑았어요. 저 하늘을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20년간 조달 라인에서 일하면서 숫자와 계약서만 봐왔어요. 현장은 몰랐습니다. 경보가 울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직접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려웠어요. 오후에 뉴스가 터졌습니다. 마레크 코바르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가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마레크 코바르가 카메라 앞에 서 있었죠. 표정이 날카로웠습니다.
한국 전투기는 홍보만 요란합니다. 핵심 기술은 외국에서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왜 검증도 안 된 기체를 사야 합니까? 저는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마레크 코바르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저도 비슷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묘하게 불편했습니다. 마레크 코바르는 정치인이었어요. 기술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죠. 그가 저렇게 단정 짓는 게 옳은 건지 갑자기 의문이 들었습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면 제 판단이 흔들린 거였어요. 내가 마레크 코바르와 같은 근거로 한국을 깎아내리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저녁 무렵 야쿠브 슈테판이 찾아왔습니다. 시험평가센터 수석평가관이어서요. 손에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죠.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야쿠브 슈테판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어요. 대신 서류로 말하는 스타일이었죠. 저는 자리를 권했습니다. 국장님, 후보 기종 제안서를 다시 정리했습니다. 야쿠브 슈테판이 서류를 내밀었어요.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눈이 멈췄어요. 미사 여구가 전부 지워져 있었거든요. 남은 건 통합항전검증 절차 항목뿐이었습니다. 홍보 문구는 뺐습니다. 어차피 의미 없어요. 야쿠브 슈테판이 말했습니다. 중요한 건 누가 시험을 끝까지 받아내느냐입니다. 말로 하는 건 다 똑같아요. 절차로 증명해야죠. 저는 비교표를 훑어봤습니다. 후보 기종마다 통합항전검증 항목이 나열돼 있었어요. 한국도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 항목에서 눈을 뗄 수 없었어요. 아까 김성호가 보낸 메시지가 떠올랐거든요. 요구 시험 항목을 그대로 받아 적어오겠다. 그 말이 이 표와 연결됐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요구하기도 전에 먼저 시험을 받겠다고 한 거였어요. 수석평가관님, 저는 야쿠브 슈테판을 불렀습니다. 한국이 시험 항목을 먼저 수용하겠다고 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야쿠브 슈테판이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자신 있거나 허세이거나 시험을 해봐야 알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쿠브 슈테판 말이 맞았어요. 말로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험을 해봐야 진짜가 드러나는 거였죠. 야쿠브 슈테판이 나간 뒤 저는 비교표를 다시 펼쳤습니다. 오랫동안 들여다봤어요. 머릿속에서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시험 항목을 누가 끝까지 받아내는가? 그게 핵심이었어요. 기종 비교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기종만 봤습니다. 어떤 전투기가 좋은지 스펙을 비교하는 데만 매달렸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달랐어요. 누가 검증을 끝까지 수행하느냐. 그게 선택의 기준이 돼야 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결제 라인을 다시 짜기 시작했어요. 기종 선정이 아니라 검증 설계부터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순서를 바꾼 거였죠. 먼저 시험 항목을 확정하고 그 시험을 끝까지 수행하는 기종을 고르는 방식이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기종 관행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통은 기종을 먼저 정하고 시험은 형식적으로 하거든요. 저는 그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결제 문서에 서명하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 결정이 맞는 건지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했어요. 지금까지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것. 경보가 울릴 때마다 동맹의 기대는 나라로 남을 순 없었습니다. 우리 하늘은 우리가 지켜야 했어요. 그러려면 연동되는 전력이 필요했습니다. 그 전력을 갖추려면 검증부터 제대로 해야 했죠.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24시간이 시작된 거였어요. 저는 비교표를 다시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한국 항목에서 눈이 멈췄어요. 아직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인정해야 했어요. 한국은 시험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먼저 받겠다고 나섰죠. 그게 자신감인지 허세인지 이제부터 확인할 차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면담 요청이 쌓여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리처드 밀러였어요. 주재국 대사관 국방협력관이었죠. 저는 일정을 확인했습니다. 오전 10시, 피할 수 없었어요. 리처드 밀러가 움직인다는 건 워싱턴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뜻이었거든요. 10시 정각에 리처드 밀러가 들어왔습니다. 악수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어요. 능숙한 외교관 표정이었죠. 저는 자리를 권했습니다. 리처드 밀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국장님, 슬로바키아의 전투기 도입 논의가 빨라졌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소식이라. 그 말이 어딘가 걸렸어요. 동맹 표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리처드 밀러가 말을 이었어요. NATO 회원국들은 대부분 같은 체계를 씁니다. 호환성 때문이죠. 슬로바키아도 그 흐름에 맞춰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한 말이었거든요. 동맹 표준. 들으면 그럴듯했어요. 하지만 속뜻은 달랐습니다. 미국 기종을 사라는 거였죠. 저는 천천히 대답했어요. 동맹 표준은 중요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검증을 먼저 하기로 했어요.
시험 항목을 통과하는 기종을 고를 겁니다. 리처드 밀러의 미소가 살짝 굳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드러워졌어요. 노련한 사람이었죠. 물론입니다. 검증은 당연히 해야죠. 다만 시간이 촉박하지 않습니까? 동맹 표준에 맞는 기종이라면 검증도 빠를 겁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리처드 밀러가 원하는 건 선택지를 좁히는 거였어요. 검증 전에 답을 정해놓고 싶은 거죠. 저는 그 흐름에 끌려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면담은 어색하게 끝났어요. 리처드 밀러가 나가면서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좋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그 말이 축복인지 경고인지 구분이 안 됐어요. 점심 무렵 또 다른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프랑스와 르노였어요. 유럽 방산 로비스트였죠. 명함에는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지만 다들 그가 누구 편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와 르노는 악수도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국장님, 유럽은 유럽 것을 써야 합니다. 단순한 문제예요. 저는 그를 바라봤습니다. 거만한 표정이었어요. 유럽 사람 특유의 자부심이 묻어났죠. 평가 기준을 보셨습니까? 통합 항정 검증이 최우선이에요. 유럽 기종도 같은 시험을 받아야 합니다. 프랑스와 르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준을 바꾸면 됩니다. 유럽연합 회원국이 유럽 기종을 사는 건 당연한 일이에요. 굳이 어렵게 갈 필요 없죠. 저는 속이 뒤집혔습니다. 기준을 바꾸라고요. 시험도 안 하고 답을 정하자는 거였어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기준은 바꾸지 않습니다. 시험으로 증명하세요. 프랑스와 르노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후회하실 겁니다, 국장님. 그 말을 남기고 나갔어요. 저는 문이 닫히는 걸 바라봤습니다. 압박이 사방에서 오고 있었어요. 미국, 유럽, 모두 자기 기종을 밀고 싶어 했죠. 그런데 정작 우리가 뭘 원하는지 아무도 묻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뉴스가 또 터졌습니다. 마레크 코바르가 국회 청문회 일정을 공개한 거였어요. 다음 주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이를 악물었어요. 마레크 코바르는 기다렸다는 듯이 움직이고 있었죠. 한국 전투기 도입 논의에 대해 국방부 국장을 불러 질의하겠습니다. 마레크 코바르가 카메라 앞에서 말했어요. 표정이 날카로웠습니다. 국민이 알아야 합니다. 왜 검증도 안 된 외국 기체를 사려는 건지, 세금이 어디로 가는 건지. 저는 화면을 껐습니다. 청문회라. 예상은 했지만 막상 닥치니 부담이 컸어요. 마레크 코바르는 정치인이었습니다. 기술을 모르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여론을 움직일 수는 있었어요. 저는 그게 두려웠습니다. 같은 시각, 다른 곳에서도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 코젝이 집회를 예고한 거였어요. 국영정비공장 노조위원장이었죠. 공지문이 돌았습니다. 외국 기체 도입은 일자리 축소다. 우리는 반대한다. 저는 공지문을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블라디미르 코젝의 논리는 단순했어요. 외국에서 전투기를 사면 국내 정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였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공중전력 공백이 길어지면 일자리보다 더 큰 게 위험해지거든요. 나라 전체가요. 저녁 무렵 토마시 하벨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손에 보고서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자리를 권했어요. 국장님, 이상 신호입니다. 토마시 하벨이 보고서를 펼쳤습니다. 출격 대기 현황이었어요. 숫자가 지난번보다 더 나빴습니다. 경보가 뜰 때마다 가용 기체가 줄어들고 있어요. 정비 주기가 겹치면서 동시에 빠지는 겁니다. 저는 숫자를 들여다봤습니다. 심장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어요.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었습니다. 다음 경보 때 올라갈 기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최악의 경우 수도 상공 경보에도 대응 못할 수 있습니다. 토마시 하벨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수도 상공이라니요. 브라티슬라바 하늘에 경보가 울리는데 우리 전투기가 못 올라간다. 그게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거였어요. 토마시 하벨이 나간 뒤 저는 오랫동안 보고서를 들여다봤습니다. 압박은 사방에서 왔어요. 미국, 유럽, 국회, 노조.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가용 전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 그게 이상 신호였어요. 논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에바 크루파가 찾아왔습니다. 재무부 국방예산국 국장이었어요. 손에 예산표를 들고 있었죠. 표정이 단호했습니다. 국장님, 단가 비교는 의미 없어요. 에바 크루파가 예산표를 펼쳤습니다. 중요한 건 전력화 지원 비용입니다. 도입이 늦어질수록 숨은 비용이 커져요. 동맹 지원 비용, 훈련 공백, 정비 누적. 다 돈입니다. 저는 예산표를 훑습니다. 숫자가 선명했어요. 에바 크루파 말이 맞았습니다. 싼 기종을 사도 전력화가 늦으면 결국 비싸졌어요. 지연이 돈을 잡아먹는 거였죠. 지연 비용 계산표를 제출해 주세요. 청문회에 쓸 겁니다.
저는 에바 크루파에게 말했습니다. 에바 크루파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하겠습니다. 숫자로 막아야 해요. 에바 크루파가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군이 있었어요. 토마시 하베, 에바 크루파. 현장을 아는 사람들이었죠. 그들이 숫자와 현실로 저를 지켜주고 있었습니다. 오후에 야쿠브 슈테판이 왔습니다. 손에 문서 뭉치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담담했습니다. 국장님, 추가 시험 항목을 확정했습니다. 12개입니다. 야쿠브 슈테판이 문서를 건넸어요.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통합항정검증, 연동시험, 데이터 링크 호환. 항목마다 구체적인 기준이 적혀 있었죠. 후보 기종 전부에 동일하게 통보하겠습니다. 예외 없어요. 야쿠브 슈테판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홍보전이 아니라 시험전으로 판을 바꾸는 거였죠. 누가 12개 항목을 끝까지 통과하느냐. 그게 선택의 기준이 되는 거였어요. 한국도 포함입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야쿠브 슈테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합니다. 한국이 먼저 시험을 받겠다고 했으니까요. 요구대로 해주는 겁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시험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먼저 받겠다고 나섰죠. 그런데 아직 믿을 수 없었습니다. 말과 행동은 다르니까요. 시험을 끝까지 수행하는지 직접 봐야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검증이 약하다. 그게 제 판단이었어요. 20년 경력자의 직감이었죠. 그런데 갑자기 불안해졌습니다. 내 판단이 틀린 건 아닐까? 편견이 지름길을 막고 있는 건 아닐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합참의장 발언이 떠올랐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한 말이었어요. 공중공백은 토론이 아니라 즉시 대응 사안이다. 짧은 문장이었지만 무게가 달랐습니다. 더는 미룰 수 없다는 뜻이었죠.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 현장을 직접 가보기로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현장 방문 결제를 올렸습니다. 사천이었어요. KF21 시험평가와 생산이 이뤄지는 곳이었죠. 반대가 있을 거라는 건 알았습니다. 마레크 코바르가 청문회에서 물고 늘어질 거였어요. 리처드 밀러도 프랑스와 르노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런데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답을 찾기로 했어요. 말이 아니라 시험으로, 홍보가 아니라 절차로. 반대자들의 질문이 오면 시험 항목으로 돌려치면 됐습니다. 12개 항목을 통과하면 됩니다. 못하면 탈락이에요. 그게 제 답이었어요. 결제 문서에 서명하면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이상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그런데 결심하고 나니 오히려 편해졌습니다. 방향이 정해지면 나머지는 걸어가기만 하면 되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브라티슬라바 하늘이 흐렸습니다. 한국 하늘은 어떨까? 곧 알게 되겠죠. 공군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슬로바키아 동부 평야가 펼쳐져 있었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죠. 그런데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토마시 하벨이 보낸 보고서가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거든요. 가용전력 감소, 이상 신호, 그 단어들이 맴돌았어요. 기지 정문에 도착하자 토마시 하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경례를 하고 차 문을 열어줬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죠. 좋은 소식은 아니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국장님, 마침 잘 오셨습니다. 토마시 하벨이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경보가 있었어요. 직접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보라니요. 타이밍이 묘했어요. 제가 현장을 보러 온 날 마침 경보가 터진 거였죠.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겠지만 현실을 볼 기회였습니다. 작전실로 들어서자 공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가득했어요. 화면에는 항적 데이터가 떠 있었죠.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경보의 흔적이었어요. 러시아발 항적이 동쪽에서 접근했다가 선회한 기록이 남아 있었죠. 출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토마시 하벨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올라간 건 우리 기체가 아니었어요. 동맹국 전투기였습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출격 기록이 선명했어요. 슬로바키아 기체는 없었습니다. 전부 동맹국 표식이었죠. 왜요? 우리 기체는 어디 있었습니까? 저는 물었습니다. 토마시 하벨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리고 다른 화면을 띄웠습니다. 정비 현황이었죠. 여기 보십시오. 가용 기체가 없었어요. 정비 주기가 겹쳤습니다. 출격 준비 상태였던 기체가 경보 직전에 정비 라인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숫자를 확인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출격 가는 기체가 0이었거든요. 경보가 울렸는데 올라갈 전투기가 한 대도 없었던 겁니다. 출격 준비가 출격 불가로 바뀐 겁니다. 토마시 하벨이 말했어요. 목소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국장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충격이었어요.
서류로 보는 것과 현장에서 듣는 건 달랐습니다. 숫자가 0이라는 건 알았어요. 그런데 그 0이 어떤 상황인지 직접 들으니 무게가 달랐죠. 경보가 울리는데 올라갈 기체가 없다. 그게 지금 슬로바키아 공군이었습니다. 회의실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야쿠브 슈테판과 에바 크루파가 합류했어요. 토마시 하벨이 경보 절차를 단계별로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경보가 뜨면 출격 명령까지 3분입니다. 그 안에 조종사가 기체에 탑승하고 이륙 준비를 마쳐야 해요. 토마시 하벨이 화면을 가리켰어요. 그런데 기체가 없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조종사가 대기해도 탈 게 없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단순한 논리였어요. 기체가 없으면 끝이었죠. 문제는 숫자가 아닙니다. 토마시 하벨이 말을 이었어요. 연동이에요. 우리 기체가 동맹, 체계와 연동되지 않으면 있어도 못 써요. 데이터 링크가 안 맞으면 혼자 떠도는 겁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 말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연동. 그동안 저는 기체 스펙만 봤어요. 어떤 전투기가 빠른지, 어떤 레이더가 좋은지, 그런 비교에만 매달렸죠. 그런데 진짜 문제는 달랐습니다. 연동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기체도 쓸모없었어요. 야쿠브 슈테판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토마시 하벨의 설명을 받아 적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수석평가관님, 뭘 적고 계십니까? 저는 물었어요. 야쿠브 슈테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험 항목입니다. 작전 현장에서 나온 요구를 그대로 옮기고 있어요. 야쿠브 슈테판이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연동 시험, 데이터 링크 호환, 경보 대응 시간. 항목마다 구체적인 기준이 적혀 있었죠. 통합 항전은 말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야쿠브 슈테판이 말했어요. 현장에서 필요한 걸 시험 항목으로 만들어야 해요. 그래야 진짜 검증이 되죠. 저는 야쿠브 슈테판의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동안 제가 놓친 게 보였어요. 저는 스펙을 비교했습니다. 야쿠브 슈테판은 현장을 시험으로 바꾸고 있었죠. 접근 자체가 달랐어요. 에바 크루파가 입을 열었습니다. 국장님, 지연은 안전 비용으로 되돌아옵니다. 에바 크루파가 예산표를 꺼냈어요. 전력화가 늦어질수록 동맹 지원 비용이 늘어요. 훈련 공백도 쌓이죠. 결국 다 돈입니다. 저는 예산표를 훑습니다. 숫자가 선명했어요. 지연이 곧 비용이었습니다. 싼 기종을 사도 의미 없어요. 전력화가 늦으면 숨은 비용이 더 커지거든요. 에바 크루파가 말을 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바 크루파 말이 맞았어요. 단가 비교는 착시였습니다. 진짜 비용은 시간이었죠. 회의가 끝나고 저는 기지 활주로를 걸었습니다. 토마시 하벨이 옆에서 따라왔어요.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활주로에는 전투기가 몇 대 서 있었죠. 그런데 출격 가능 표식이 붙은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저 기체들은요? 저는 물었습니다. 토마시 하벨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비 대기입니다. 올라갈 수 없어요. 저는 전투기들을 바라봤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어요. 그런데 날 수 없었습니다. 가용 전력이 아니었던 거죠. 숫자로만 보면 전투기가 있었어요. 현실에서는 없었습니다. 국장님, 토마시 하벨이 저를 불렀어요.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다음 경보가 수도 상공이면 변명은 끝입니다. 저는 토마시 하벨을 바라봤습니다. 그 한 문장이 가슴에 박혔어요. 브라티슬라바 하늘에 경보가 울리는데 우리 전투기가 못 올라간다. 그게 현실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어요. 토마시 하벨이 말했어요. 기종 논쟁을 할 여유가 없습니다. 연동되는 전력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토마시 하벨의 말이 맞았어요. 기종 비교는 사치였습니다. 우리에겐 연동되는 전력이 필요했어요. 그것도 빨리요. 기지를 떠나는 차 안에서 저는 오랫동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그동안 저는 뭘 봤던 걸까요? 서류와 스펙만 붙잡고 있었습니다. 현장은 몰랐어요. 경보가 울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오늘 처음 제대로 봤죠. 한국을 깔봤던 제 판단이 떠올랐습니다. 홍보만 요란하고 핵심은 외국 기술 조립. 그게 제 생각이었어요. 20년 경력자의 직감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오늘 현장을 보니 그 판단이 서늘하게 다가왔습니다. 현장을 모르는 책상 감각이었던 거예요. 저는 기체 스펙만 봤습니다. 연동과 가용은 생각도 안 했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지름길이었는지 오늘 깨달았어요. 야쿠브 슈테판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국장님, 추가 시험 항목을 후보 전부에 재통보했습니다. 12개 항목, 예외 없어요. 저는 전화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동일 조건으로 밀어붙이세요. 전화를 끊고 저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방문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사천 현장, KF-21이 시험을 받는 곳이었죠. 저는 거기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연동 검증을 끝까지.
한국이 정말 시험을 수행하는지 직접 보기로 했어요. 목표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기종 비교를 하려고 했어요. 어떤 전투기가 좋은지 스펙을 따지려 했죠. 그런데 현장을 보고 나니 그게 핵심이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연동이었어요. 우리 체계와 연결되는 전력. 그게 필요했습니다. 브라티슬라바에 도착했을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집으로 향했죠.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해야 했거든요. 경보 상황, 출격 불가, 가용 전력형.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저는 노트를 펼쳐놓고 생각했습니다. 한국 현장에서 뭘 봐야 하는지. 답은 분명했어요. 연동 검증, 통합항전 시험. 그걸 끝까지 수행하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말이 아니라 절차로, 홍보가 아니라 기록으로. 야쿠브 슈테판이 한 말이 떠올랐어요. 통합항전은 말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토마시 하벨의 마지막 문장도 잊을 수 없었어요. 다음 경보가 수도 상공이면 변명은 끝입니다. 그 문장을 들고 저는 한국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변명은 필요 없었어요. 결과가 필요했죠. 연동되는 전력. 그걸 찾아야 했습니다. 브라티슬라바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보고서를 다시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제목이 문제였죠. 차기 전투기 도입 검토 보고서. 그동안 당연하게 썼던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군기지를 다녀온 뒤로 그 제목이 어색해졌어요. 전투기 도입이라니 그게 핵심이 아니었거든요. 저는 제목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썼어요. 단일 작전 체계 편입 검토 보고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확해진 느낌이었어요. 우리가 사는 건 전투기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연동되는 체계였죠. 그걸 제목에 박아 넣은 거였어요. 오전 회의가 있었습니다. 안드레아스 린드가 브라티슬라바에 와 있었거든요. 유럽 방위기관 항공전력 자문관이었죠. 스웨덴 안보회의 이후로 유럽 전역을 돌고 있다고 했어요. 단일 군대 논의가 급물살을 타면서 각국 전력 현황을 점검하는 중이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안드레아스 린드가 일어나 악수를 건넸습니다. 키가 크고 마른 사람이었어요. 눈빛이 날카로웠죠. 북유럽 특유의 차분함이 느껴졌습니다. 국장님, 슬로바키아 상황을 들었습니다. 안드레아스 린드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어요. 공중전력 공백이 심각하다고요. 어제 경보 상황도 보고받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숨길 이유가 없었습니다. 사실입니다. 가용 전력이 부족해요. 경보가 뜰 때마다 동맹에 기대고 있죠. 안드레아스 린드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유럽 상설군 논의가 왜 나왔는지 아십니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안드레아스 린드가 말을 이었어요. 병력 숫자 때문이 아닙니다. 연동 때문이에요. 각국 전력이 따로 놀면 10만 명이 있어도 소용없거든요. 하나로 묶여야 합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연동. 토마시 하벨도 같은 말을 했었죠. 안드레아스 린드는 유럽 전체 차원에서 같은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상설군의 핵심은 병력이 아니라 연동 능력입니다. 안드레아스 린드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전투기를 몇 대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전투기가 동맹, 체계와 연결되느냐, 데이터를 공유하고 함께 작전할 수 있느냐, 그게 기준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안드레아스 린드의 말이 머릿속에서 정리되고 있었어요. 그동안 저는 기종을 비교했습니다. 어떤 전투기가 좋은지 스펙을 따졌죠. 그런데 안드레아스 린드는 다른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연동되느냐, 체계에 들어가느냐,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야쿠브 슈테판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손에 문서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담담했죠. 국장님, 안드레아스 린드 자문관 말씀을 들었습니다. 야쿠브 슈테판이 문서를 건넸어요. 평가 기준을 바꿔야 할 것 같아요. 통합항전 검증을 최상위로 올리겠습니다. 저는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평가 기준 개정안이었어요. 기존에는 가격, 성능, 납기가 상위에 있었죠. 야쿠브 슈테판은 그 순서를 뒤집었습니다. 통합항전 검증이 맨 위에 올라가 있었어요. 연동이 안 되면 의미 없습니다. 야쿠브 슈테판이 말했어요. 아무리 싸고 빨라도 우리 체계와 안 맞으면 혼자 떠도는 거예요. 그건 전력이 아니죠. 저는 개정안을 훑어봤습니다. 야쿠브 슈테판 말이 맞았어요. 연동이 먼저였습니다. 그게 기준이 돼야 했죠. 승인합니다. 이대로 진행하세요. 저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평가 기준이 바뀐 거였어요. 기종 비교에서 연동 검증으로 프레임 자체가 전환된 거죠. 오후에 리처드 밀러가 다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평가 기준 개정 소식을 들은 게 분명했죠. 국장님, 평가 기준을 바꾸셨다고요. 리처드 밀러가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동맹 표준을 고려하셨습니까?
NATO 회원국들은 같은 체계를 씁니다. 호환성이 중요해요. 저는 리처드 밀러를 바라봤습니다. 예상한 반응이었어요. 동맹 표준이 뭡니까? 저는 되물었어요. 종이에 적힌 규격입니까? 아니면 실제 작전에서 검증된 연동입니까? 리처드 밀러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우리는 시험으로 확인하겠습니다. 통합 항전 검증을 통과하는 기종을 고를 거예요. 그게 진짜 동맹 표준 아닙니까? 리처드 밀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반박하려는 듯 입을 열었어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토마시 하벨이 들어왔죠. 실례합니다. 국장님, 급한 보고가 있어서요. 토마시 하벨이 리처드 밀러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봤어요. 작전 현황 업데이트입니다. 잠시 시간 되십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리처드 밀러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음에 다시 말씀드리죠, 국장님. 리처드 밀러가 나가고 토마시 하벨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토마시 하벨을 바라봤어요. 타이밍이 좋았네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토마시 하벨이 어깨를 으쓱했어요. 밀러 협력관이 오신 걸 봤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마시 하벨이 말을 이었어요. 동맹 표준이라는 말, 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표준은 종이가 아니에요. 토마시 하벨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작전에서 증명돼야 합니다. 경보가 울렸을 때 올라갈 수 있느냐? 데이터가 연결되느냐? 그게 표준이에요. 저는 안도했습니다. 토마시 하벨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우군이 있다는 게 힘이 됐어요. 저녁 무렵 마레크 코바르가 또 움직였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한 거였어요. 저는 화면을 켰습니다. 국방부가 평가 기준을 바꿨습니다. 왜일까요? 마레크 코바르가 카메라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한국 전투기를 끼워 넣으려는 겁니다. 위험한 선택이에요. 검증도 안 된 기체를 왜 사야 합니까? 저는 화면을 끄지 않았습니다. 마레크 코바르의 공격이 거셌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답이 준비돼 있었거든요. 다음 날 기자가 저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마레크 코바르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물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을 끼워 넣는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우리는 시험으로 결정합니다. 12개 항목을 통과하는 기종을 고를 거예요. 한국도, 미국도, 유럽도 같은 시험을 받습니다. 기자가 다시 물었어요. 그럼 어떤 시험을 통과하면 안전합니까?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핵심이었거든요. 통합항전 검증입니다. 우리 체계와 연동되는지, 데이터가 공유되는지, 함께 작전할 수 있는지, 그걸 시험합니다. 통과하면 안전해요. 못하면 탈락이죠.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마레크 코바르의 공격을 시험 질문으로 돌려친 거였어요. 감정으로 맞서지 않았습니다. 기준으로 답한 거죠.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서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프레임이 바뀌고 있었어요. 기종 비교에서 연동 검증으로. 그게 이 장의 반전이었죠. 감정이 바뀐 게 아니었습니다. 판 자체가 뒤집힌 거였어요. 한국에 대한 생각도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완전히 믿지는 않았어요. 홍보만 요란하다는 생각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한국은 시험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먼저 받겠다고 나섰죠. 다른 후보들은 조건을 깎으려 했습니다. 유리한 항목만 내세우려 했어요. 한국은 달랐습니다. 요구 시험 항목을 그대로 받아 적어오겠다. 김성호가 보낸 그 메시지가 떠올랐어요. 자신감인지 허세인지 아직 몰랐습니다. 그런데 태도는 분명했어요. 한국은 시험판에 올라오겠다고 했습니다. 그 태도를 확인할 장소가 필요했죠. 다음 날 한국 현장 방문 일정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사천이었어요. KF-21 시험평가와 생산이 이뤄지는 곳이었죠. 야쿠브 슈테판과 토마시 하벨이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평가단을 꾸린 거였어요. 김성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방문 일정 확인했습니다. 추가 시험 12개 항목, 준비 완료. 짧은 문장이었어요. 그런데 무게가 달랐습니다. 준비 완료라니 진짜인지 확인해야 했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라티슬라바 하늘이 맑았어요. 며칠 뒤면 한국 하늘 아래 서 있을 거였죠. 거기서 프레임을 확인할 참이었습니다. 기종 비교가 아니라 연동 검증. 그게 진짜 기준이 되는지, 한국이 정말 시험을 끝까지 수행하는지 직접 보기로 했어요. 출발 전날 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에서 확인할 것들을 정리했어요. 통합항전 시험, 데이터 링크 연동, 결함 조치 기록, 야쿠브 슈테판이 준비한 12개 항목이 전부 적혀 있었죠. 그 항목들을 하나하나 훑어봤습니다. 이게 기준이었어요. 말이 아니라 시험, 홍보가 아니라 절차. 그걸 확인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사천공항에 내렸을 때 공기가 달랐습니다. 한국 특유의 습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트랩을 내려오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야쿠브 슈테판과 토마시 하벨이 뒤따랐죠. 평가단 3명이었어요. 숫자는 적었지만 각자 역할이 분명했습니다. 공항 출구에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김성호가 직접 나와 있었어요. 악수를 건네며 미소를 지었죠. 환영 인사가 길지 않았습니다. 국장님, 바로 현장으로 가시죠. 김성호가 차 문을 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관광하러 온 게 아니었거든요. 시험을 보러 온 거였죠. 현장에 도착하자 첫 인상이 의외였습니다. 환영 현수막이 없었어요. 로비에 꽃다발도 없었죠. 대신 큰 게시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종이 한 장이 붙어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추가 시험 12개 항목이 큰 글씨로 적혀 있었죠. 슬로바키아가 요구한 항목 그대로였어요. 이게 뭡니까? 저는 김성호에게 물었습니다. 김성호가 대답하기 전에 다른 사람이 다가왔어요.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죠. 말투가 건조했어요. 박정우입니다. 품질과 인수를 담당하고 있어요. 박정호가 게시판을 가리켰습니다. 슬로바키아가 요구한 12개 항목입니다. 오늘 뭘 확인하는지 먼저 박아놓은 거예요. 저는 게시판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보통은 환영 행사부터 시작하거든요. 인사하고 차 마시고 프레젠테이션 보고 그런 순서였죠. 한국은 달랐습니다. 설명 대신 시험 항목을 먼저 내건 거였어요. 칭찬은 필요 없습니다. 박정호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기록으로 보여드릴 겁니다. 끝나고 판단하세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정호의 태도가 예상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홍보가 없었어요. 미사여구도 없었죠. 오직 시험 항목만 있었습니다. 회의실로 이동했습니다. 김성호가 일정표를 나눠줬어요.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죠. 시간대별로 뭘 하는지, 어디서 하는지, 담당자가 누군지 전부 적혀 있었어요. 오늘 3단계로 진행됩니다. 김성호가 설명했어요. 첫째, 통합항전 시험 1단계. 둘째, 데이터 링크 연동 확인. 셋째, 결함 조치 기록 공개. 질문은 언제든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일정표를 훑어봤습니다. 빈틈이 없었어요. 뭘 끝내는지 명확하게 못 박아놓은 거였죠.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를 설득하려는 게 아니었어요. 시험을 보여주려는 거였죠. 첫 번째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정희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항전통합시험 책임자였죠. 30대 후반으로 보였습니다.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통합항전시험 1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정희가 말했어요. 설명이 길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센서, 데이터 링크 3가지가 동시에 연동되는지 확인합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화면에 데이터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눈을 떼지 못했어요. 레이더가 표적을 잡았습니다. 동시에 센서 데이터가 올라왔죠. 그리고 데이터 링크로 정보가 전송됐어요. 3가지가 실시간으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연동 상태입니다. 이정희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새 체계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로 묶여서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토마시 하벨이 옆에서 숨을 죽이고 있었어요. 작전을 아는 사람이었거든요. 연동이 뭔지 가장 잘 알고 있었죠. 야쿠브 슈테판이 손을 들었습니다. 시험 조건을 올려도 됩니까? 야쿠브 슈테판이 물었어요. 즉석에서 압박을 건 거였죠. 표적 수를 늘리고 싶습니다. 동시 처리 능력을 보고 싶어요. 저는 야쿠브 슈테판을 바라봤습니다. 예고 없이 조건을 강화한 거였어요. 보통이라면 당황할 상황이었죠. 그런데 박정호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좋습니다. 박정호가 말했어요. 대신 기록으로 남깁니다. 원래 조건과 강화된 조건, 둘 다 로그에 찍힐 거예요. 저는 박정호를 바라봤습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조건 강화를 환영하는 것 같았죠. 저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한국은 유리한 이야기로 끌고 가지 않았어요. 불리한 질문을 시험 항목으로 고정하고 있었죠. 이정희가 시험을 재개했습니다. 표적 수가 늘어났어요. 화면의 데이터가 더 빠르게 올라왔죠.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연동이 끊기지 않았어요. 새 체계가 계속 연결돼 있었습니다. 통과입니다. 이정희가 말했어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강화된 조건에서도 연동 유지됐습니다. 로그 기록 완료요. 저는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믿기 어려웠어요. 즉석에서 조건을 올렸는데 막힘없이 통과한 거였거든요. 준비된 시연이 아니었습니다. 실시간 시험이었죠. 두 번째 시험장으로 이동했습니다. 데이터 링크 연동 확인이었어요. 토마시 하벨이 특히 집중했습니다. 작전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거든요. NATO 표준 링크와 호환됩니다. 이정희가 설명했어요. 슬로바키아 체계와 연결해도 문제없을 겁니다.
데이터 형식이 같거든요. 토마시 하벨이 질문했습니다. 실제 작전 환경에서 테스트한 적 있습니까? 이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있습니다. 기록 보여드릴까요? 이정희가 태블릿을 건넸습니다. 토마시 하벨이 받아들었어요. 한참 동안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죠.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작전이 됩니다. 토마시 하벨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놓치지 않았어요. 토마시 하벨은 말이 적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런 사람이 작전이 된다고 했습니다. 무게가 달랐어요. 세 번째 순서는 결함 조치 기록 공개였습니다. 박정호가 직접 진행했어요. 두꺼운 서류 뭉치를 테이블에 올려놓았죠. 결함 기록입니다. 박정호가 말했어요. 시험 중에 발견된 문제들이에요. 숨기지 않습니다. 저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결함 항목이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옆에 조치 내용도 함께 있었죠. 언제 발견됐고, 어떻게 고쳤고, 제 시험 결과가 어땠는지 전부 기록돼 있었습니다. 완벽한 기체는 없습니다. 박정호가 말했어요. 중요한 건 문제를 숨기느냐, 고치느냐예요. 우리는 고칩니다. 그리고 기록으로 남기죠. 저는 서류를 훑어봤습니다. 야쿠브 슈테판도 옆에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한참 후에 야쿠브 슈테판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기록 방식, 처음 봅니다. 야쿠브 슈테판이 말했어요. 목소리에 놀라움이 묻어났죠. 보통은 결함을 숨기거든요. 좋은 것만 보여주려 하죠. 이렇게 다 공개하는 건 처음이에요. 박정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칭찬이 아니라 로그가 신뢰를 만듭니다. 박정호가 담담하게 말했어요. 결정은 당신들이 합니다. 기록은 제가 지키죠. 저는 박정호를 바라봤습니다. 그 한 문장이 가슴에 박혔어요. 기록을 지킨다. 그게 박정호의 방식이었습니다.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었어요. 시험으로 증명하고 기록으로 남기는 거였죠. 시험이 끝난 뒤 회의실에 모였습니다. 안드레아스 린드가 보낸 EDA 평가관이 현장 기록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평가관이 고개를 들었죠. 이 통합시험 설계는 특이합니다. EDA 평가관이 말했어요. 기체를 검증하는 게 아니에요. 체계를 검증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습니다. 기체가 아니라 체계. 안드레아스 린드가 브라티슬라바에서 했던 말과 같았어요. 연동 능력이 핵심이라고 했죠. 한국은 그걸 시험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평가단 표정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야쿠브 슈테판은 노트를 가득 채웠어요. 토마시 하벨은 연동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죠. 저는 혼자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국은 조립이다. 그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20년 경력자의 직감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오늘 본 건 달랐어요. 조립이 아니었습니다. 통합이었죠. 레이더, 센서, 데이터 링크가 하나로 묶여 있었어요. 그걸 시험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처음에 적어둔 메모가 보였어요. 한국 전투기는 홍보만 요란하고 핵심은 외국 기술 조립. 그 문장을 바라봤습니다. 오늘 이 시험 절차 앞에서 그 말이 너무 가벼워졌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립이라는 단어를 지웠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제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거든요. 현장을 떠나기 전 박정호가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오늘 본 건 시작입니다. 박정호가 말했어요. 12개 항목 중 3개를 끝냈어요. 나머지 9개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그 말이 진심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한국에 기대를 걸게 됐거든요. 차에 오르면서 저는 사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어요. 브라티슬라바 하늘과 닮았죠. 저 하늘 아래서 시험이 이뤄지고 있었습니다. 말이 아니라 절차로, 홍보가 아니라 기록으로. 한국은 그렇게 증명하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천 하늘이 멀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에서 본 것들이 머릿속에서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걸 봤거든요. 시험 절차, 연동 데이터, 결함 조치 기록. 전부 예상과 달랐어요. 야쿠브 슈테판이 옆자리에서 노트를 펼치고 있었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메모가 보였어요. 토마시 하벨은 태블릿으로 연동 데이터를 다시 확인하고 있었죠. 평가단 3명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각자 본 것을 소화하는 중이었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박정호의 말이 떠올랐어요. 결정은 당신들이 한다. 기록은 내가 지킨다. 그 문장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설득하려 하지 않았어요. 증명하려 했죠. 말이 아니라 시험으로, 홍보가 아니라 기록으로. 그게 한국의 방식이었습니다. 브라티슬라바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사무실로 바로 향했어요. 책상 위에 서류가 쌓여 있었죠. 그중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최종 보고서 초안이었어요. 한국 방문 전에 작성해둔 거였죠.
저는 초안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가격 경쟁력이라는 단어가 눈에 밟혔거든요. 한국이 싸다. 그게 기존 논리였습니다. 다른 후보보다 단가가 낮으니까 고려해볼 만하다. 그런 식이었죠.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격 경쟁력 문단을 통째로 지웠어요.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명확해진 느낌이었죠. 한국의 강점은 가격이 아니었어요. 시험을 끝까지 수행하는 체계였습니다. 그걸 보고서에 담아야 했어요. 오전에 야쿠브 슈테판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새 문서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단호했죠. 국장님, 평가 초안을 다시 썼습니다. 야쿠브 슈테판이 문서를 건넸어요. 저는 받아들었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눈이 멈췄어요. 기존 초안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문장을 다 뺐습니다. 야쿠브 슈테판이 설명했어요. 미사여구 대신 로그 항목으로 구성했어요. 시험 결과, 연동 데이터, 결함 조치 기록, 전부 숫자와 기록으로 채웠습니다. 저는 문서를 훑다. 깔끔했어요. 평가 문장이 없었습니다. 대신 시험 로그가 항목별로 나열돼 있었죠. 통합 항전 1단계 통과, 데이터 링크 호환 확인, 결함 조치 완료, 전부 사실만 적혀 있었어요. 박정호 방식입니다. 야쿠브 슈테판이 말했어요. 칭찬이 아니라 로그가 신뢰를 만든다고 했죠. 저도 그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쿠브 슈테판이 한국에서 배운 거였어요. 말 대신 기록. 그게 평가 문서에도 적용된 거죠. 승인합니다. 이대로 진행하세요. 저는 문서에 서명했습니다. 평가 초안이 바뀐 거였어요. 문장 중심에서 로그 중심으로 프레임 자체가 전환된 거죠. 점심 무렵 에바 크루파가 찾아왔습니다. 손에 예산표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진지했죠. 국장님, 지연 비용표를 다시 계산했습니다. 에바 크루파가 예산표를 펼쳤어요. 기존에는 단가 비교만 했거든요. 어떤 기종이 싸냐? 그게 기준이었죠. 그런데 틀렸습니다. 저는 예산표를 들여다봤어요. 숫자가 새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전력화 속도예요. 에바 크루파가 설명했어요. 도입이 빨라야 지연 비용이 줄어듭니다. 동맹 지원 비용, 훈련 공백, 정비 누적. 전부 시간이 돈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에바 크루파 말이 맞았어요. 싼 기종을 사도 전력화가 늦으면 결국 비싸졌습니다. 지연이 숨은 비용을 만들거든요. 한국은 시험을 빨리 끝내고 있어요. 에바 크루파가 말을 이었어요. 12개 항목 중 3개를 이미 통과했잖아요. 이 속도면 전력화도 빠를 겁니다. 그게 예산 방어 논리가 돼요. 저는 예산표를 다시 훑어봤습니다. 에바 크루파가 숫자로 길을 만들어주고 있었어요. 청문회에서 써먹을 수 있는 논리였죠. 고맙습니다. 이 자료 청문회에 쓰겠습니다. 저는 에바 크루파에게 말했어요. 에바 크루파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숫자로 막아야 해요. 감정으로는 안 됩니다. 에바 크루파가 나간 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우군이 있었어요. 야쿠브 슈테판, 에바 크루파, 토마시 아베. 각자 자기 방식으로 저를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힘이 됐어요. 오후에 반대 성명이 나왔습니다. 블라디미르 코젝이었어요. 국영정비공장 노조위원장이었죠. 성명서가 언론에 배포됐습니다. 외국 기체 도입은 일자리 축소다. 우리는 끝까지 반대한다. 저는 성명서를 읽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블라디미르 코젝의 논리는 단순했어요. 외국에서 전투기를 사면 국내 정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거였죠.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는 아니었어요. 같은 시각, 김성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저는 화면을 확인했어요. 공동정비 및 교육 조건을 공식 의제로 제안합니다. 첨부 문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저는 첨부 문서를 열었습니다. 한국이 제안한 조건이 적혀 있었어요. 슬로바키아 정비 인력 교육 프로그램, 공동정비 시설 운영, 기술 이전 일정, 구체적인 항목이 나열돼 있었죠. 저는 문서를 훑어봤습니다. 한국이 블라디미르 코젝의 논리를 역이용한 거였어요. 일자리가 문제라면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거죠. 반대 논리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린 거였습니다. 영리하네요. 저는 혼잣말을 했어요. 김성호의 수가 날카로웠습니다. 정면으로 부딪히지 않았어요. 우회해서 길을 만든 거죠. 저녁 무렵 리처드 밀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비공식 면담을 요청하더군요. 저는 수락했어요. 뭘 말하려는지 궁금했거든요.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리처드 밀러가 먼저 도착해 있었어요. 커피를 마시고 있었죠.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그런데 눈빛은 달랐어요. 계산하는 눈이었죠. 국장님, 한국 방문은 어떠셨습니까? 리처드 밀러가 물었어요. 가벼운 질문처럼 들렸습니다. 유익했습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리처드 밀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국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시험도 잘 통과하고 있다면서요. 리처드 밀러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조건이라는 게 있잖아요. 시험만 중요한 건 아니죠. 저는 리처드 밀러를 바라봤습니다. 본론이 나오고 있었어요. 동맹 관계도 고려해야 합니다. 장기적인 파트너십이 중요하잖아요. 조건을 조금 조정하면 모두에게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저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예상한 말이었거든요. 조건을 바꾸자. 시험 기준을 낮추자. 그런 뜻이었죠. 밀러 협력관님.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조건은 바꾸지 않습니다. 리처드 밀러의 미소가 살짝 굳었어요. 시험으로 답하세요. 저는 말을 이었습니다. 12개 항목을 통과하면 됩니다. 미국도, 유럽도, 한국도 같은 시험을 받아요. 공정합니다. 리처드 밀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커피잔을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국장님. 좋은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리처드 밀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악수를 건넸어요. 저는 그 악수를 받았습니다. 리처드 밀러가 나가는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물러난 건지, 다른 수를 준비하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상관없었어요. 저는 기준을 지켰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이 장의 반전이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한국은 검증이 약하다. 그게 제 기존 판단이었습니다. 20년 경력자의 직감이라고 믿었죠. 그런데 한국 현장을 보고 나니 그 판단이 뒤집혔어요. 한국은 검증을 끝까지 수행한다. 그게 새로운 결론이었습니다. 프레임이 바뀐 거였어요. 가격이 아니라 검증 수행 체계. 그게 한국의 진짜 강점이었습니다. 시험을 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먼저 받겠다고 나섰죠. 조건을 깎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불리한 질문도 시험 항목으로 고정했어요. 그리고 기록으로 남겼죠. 밤늦게 집에 도착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브라티슬라바 밤하늘이 어두웠습니다. 저 하늘을 우리가 지켜야 했어요. 연동되는 전력이 필요했죠. 그걸 갖추려면 검증을 끝까지 수행하는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박정호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결정은 당신들이 한다. 기록은 내가 지킨다. 그 문장이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박정호는 저를 설득하려 하지 않았어요. 기록을 보여줬을 뿐이죠. 판단은 제 몫이었습니다.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한국에서 적어온 메모가 있었어요. 칭찬이 아니라 로그가 신뢰를 만든다. 박정호가 한 말이었죠. 저는 그 문장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습니다. 강한 무기는 많지만 끝까지 증명하는 체계는 드물다.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거였어요. 전투기는 많았습니다. 미국도, 유럽도, 한국도 좋은 기체를 만들고 있었죠. 그런데 끝까지 증명하는 체계는 드물었어요. 시험을 피하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고 결함까지 공개하는 그런 체계는 흔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주에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마레크 코바르가 기다리고 있을 거였어요. 한국은 조립이라는 공격이 또 나오겠죠. 그런데 저는 준비가 돼 있었습니다. 시험 로그가 있었거든요. 야쿠브 슈테판이 정리한 평가 초안, 에바 크루파가 계산한 지연 비용표, 토마시 하벨이 확인한 연동 데이터, 전부 기록이었어요. 말로 싸우지 않을 거였습니다. 기록으로 답할 거였어요. 그게 박정호에게서 배운 방식이었죠. 칭찬이 아니라 로그, 홍보가 아니라 절차. 저는 그 방식을 청문회에 가져갈 참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청문회가 끝나면 결정이 내려질 거였어요. 우리 하늘을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전력. 그걸 갖추는 첫걸음이 될 거였죠. 박정호가 기록을 지키듯 저도 제 결정을 지킬 참이었습니다. 청문회 당일 아침,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잠을 설쳤거든요. 밤새 시험 로그를 외웠습니다. 숫자 하나, 항목 하나 틀리지 않으려고요. 마레크 코바르가 뭘 물어도 답할 수 있어야 했어요. 국회 건물에 도착하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습니다. 질문에 답하지 않았어요. 청문회장에서 말할 거였거든요. 미리 꺼낼 이유가 없었죠. 청문회장에 들어서자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의원들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마레크 코바르가 정면에 보였습니다. 눈이 마주쳤어요.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기다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야쿠브 슈테판이 옆에 있었어요. 토마시 하벨과 에바 크루파도 배석했죠. 우군이 함께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게 힘이 됐어요. 위원장이 개회를 선언했습니다. 마레크 코바르가 첫 번째 질의자로 나섰어요. 예상한 순서였죠. 가장 공격적인 사람이 먼저 나오는 거였습니다. 국장님, 한국 전투기 KF-21에 대해 묻겠습니다. 마레크 코바르가 마이크를 잡았어요. 목소리가 또렷했습니다.
한국 전투기는 핵심 기술을 외국에서 가져왔습니다. 엔진도 외국제, 레이더도 외국 기술 기반이에요. 이건 조립입니다. 국장님도 인정하시죠? 저는 마레크 코바르를 바라봤습니다. 조립이라는 단어가 또 나왔어요. 예상한 공격이었죠. 저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코바르 의원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조립이라는 표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었어요. 한국은 홍보만 요란하고 핵심은 외국 기술 조립이라고 봤습니다. 마레크 코바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한다는 표정이었죠. 그런데 현장을 보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말을 이었어요. 한국은 조립이 아니라 통합을 하고 있었습니다. 레이더, 센서, 데이터 링크가 하나로 묶여 있었어요. 그걸 시험으로 증명하고 있었죠. 마레크 코바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증명이라고요? 무슨 증명입니까? 마레크 코바르가 물었어요.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죠. 시험 로그입니다. 저는 야쿠브 슈테판을 바라봤어요. 야쿠브 슈테판이 서류를 건넸습니다. 저는 그걸 받아들었죠. 슬로바키아가 요구한 추가 시험 12개 항목입니다. 통합 항전 검증, 데이터 링크 연동, 결함 조치 기록, 전부 포함돼 있어요. 저는 서류를 들어보였습니다. 한국은 이 12개 항목을 전부 완료했습니다. 예외 없이요.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마레크 코바르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12개 전부요? 마레크 코바르가 되물었어요. 그렇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험 로그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항목을 하나씩 읽어 내려갔어요. 첫째, 통합항전 시험 1단계. 레이더, 센서, 데이터 링크 동시 연동 확인. 통과. 의원들이 집중하고 있었어요. 둘째, 데이터 링크 호환 시험. NATO 표준 링크와 연결 확인. 통과. 저는 계속 읽었습니다. 셋째, 결함 조치 기록 검증. 발견된 결함과 조치 내역 전수 확인. 통과. 항목이 이어졌어요. 넷째, 다섯째, 여섯째.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12번째 항목까지 전부 읽었어요. 12개 항목, 전부 통과입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어요. 이게 시험 결과입니다. 말이 아니라 기록이에요. 마레크 코바르가 입을 열려 했습니다. 그때 토마시 하벨이 손을 들었어요. 위원장님,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토마시 하벨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공군 작전참모 토마시 하벨입니다. 연동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마시 하벨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난달 경보가 울렸습니다. 러시아발 항적이 동쪽 경계선을 향했어요. 출격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어요. 그런데 올라간 건 우리 기체가 아니었습니다. 동맹국 전투기였어요. 우리는 가용 전력이 없었거든요. 토마시 하벨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우리 하늘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의원들 표정이 달라졌어요. 마레크 코바르도 말이 없었습니다. 중요한 건 기체 숫자가 아닙니다. 토마시 하벨이 말을 이었어요. 연동이에요. 경보가 울렸을 때 바로 올라갈 수 있느냐? 동맹 체계와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느냐? 그게 핵심입니다. 토마시 하벨이 저를 바라봤어요. KF-21은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연동이 됩니다. 작전이 가능해요. 에바 크루파가 손을 들었습니다. 예산 관점에서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이 허락했어요. 에바 크루파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재무부 국방예산국 에바 크루파입니다. 지연 비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에바 크루파가 예산표를 들어보였어요. 전투기 도입에서 중요한 건 단가가 아닙니다. 전력화 속도예요. 의원들이 집중했습니다. 도입이 늦어질수록 숨은 비용이 커집니다. 동맹 지원 비용, 훈련 공백, 정비 누적, 전부 돈이에요. 에바 크루파가 숫자를 읽었어요. 한국은 시험을 빨리 끝내고 있습니다. 12개 항목을 이미 완료했어요. 이 속도면 전력화도 빠릅니다. 지연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 에바 크루파가 예산표를 내려놓았습니다. 싼 기종을 사도 전력화가 늦으면 결국 비쌉니다. 속도가 곧 예산 방어입니다. 마레크 코바르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위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한국은 전투기 수출 경험이 적어요. 검증이 부족합니다. 저는 대답하려 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합참의장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청문회장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합참의장이 자리에 앉았어요. 위원장이 발언권을 드렸습니다. 합참의장이 마이크를 잡았죠.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합참의장의 목소리가 무거웠어요. 오늘 논의를 지켜봤습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게 있어요. 청문회장이 숨을 죽였습니다. 이 선택은 구매가 아닙니다. 합참의장이 천천히 말했어요. 공중 억제력 복원입니다.
그 한 문장이 청문회장에 울렸어요. 저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우리에겐 시간이 없습니다. 합참의장이 말을 이었어요. 경보가 울릴 때마다 동맹에 기대고 있어요. 이건 주권 문제입니다. 우리 하늘은 우리가 지켜야 해요. 합참의장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국장님이 제시한 시험 결과를 봤습니다. 12개 항목 전부 통과, 연동 확인, 결함 조치 완료.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마레크 코바르가 입을 열려 했어요. 합참의장이 먼저 말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면 하십시오. 단, 시험 결과보다 나은 근거를 가져오세요. 마레크 코바르가 멈췄습니다. 입을 열었다가 다물었어요. 질문의 톤이 낮아졌습니다. 추가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레크 코바르가 물었어요. 공격이 아니라 확인이었죠. 추가 시험 12개 항목이 이미 완료됐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더 필요한 시험이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한국은 피하지 않을 겁니다. 마레크 코바르가 고개를 숙였어요. 더 이상 질문이 없었습니다. 위원장이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다리가 떨렸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있었거든요. 복도로 나오자 야쿠브 슈테판이 다가왔습니다. 국장님, 잘하셨습니다. 야쿠브 슈테판이 말했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로그가 이겼어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야쿠브 슈테판 말이 맞았어요. 감정으로 싸우지 않았습니다. 시험 결과로 답한 거였죠. 토마시 하벨이 다가왔어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였죠. 저는 그 손을 잡았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토마시 하벨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제 우리 하늘을 지킬 수 있겠습니다. 저는 토마시 하벨의 눈을 바라봤어요. 안도가 보였습니다. 작전을 아는 사람의 안도였죠. 경보가 울렸을 때 올라갈 기체가 생긴다는 것. 그게 토마시 하벨에게는 전부였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라티슬라바 하늘이 맑았어요. 저 하늘을 우리가 지키게 될 거였습니다. 연동되는 전력으로요. 시험을 통과한 체계로요. 사무실로 돌아와서 저는 최종 결제 문서를 펼쳤습니다. 서명란이 비어 있었어요.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단단해진 느낌이었죠. 서명을 했습니다. KF21 도입 결정이 공식화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브라티슬라바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죠. 박정호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결정은 당신들이 한다. 기록은 내가 지킨다. 저는 결정을 했어요. 이제 그 결정을 지킬 차례였습니다. 박정호가 기록을 지키듯 저도 제 결정을 지킬 거였어요. 청문회가 끝나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무실이 조용해졌어요. 기자들도 물러갔고 전화도 뜸해졌죠. 폭풍이 지나간 뒤의 고요함이었습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브라티슬라바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 하늘을 우리가 지키게 됐다는 사실이 아직도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서랍에서 노트를 꺼냈습니다. 처음 한국을 평가했을 때 적어둔 메모가 있었어요. 한국 전투기는 홍보만 요란하고 핵심은 외국 기술 조립. 그 문장을 다시 읽었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20년 경력자의 판단이라고 믿었던 게 부끄러웠거든요. 솔직히 고백하겠습니다. 그 판단은 편했어요. 한국을 깎아내리면 선택지가 줄어들었거든요. 미국 아니면 유럽. 익숙한 틀 안에서 결정하면 됐죠. 새로운 걸 검토하는 수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지름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지름길이 가장 위험한 길이었죠. 한국의 강점은 제가 예상한 것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가격이 아니었어요. 홍보도 아니었죠. 시험을 끝내는 습관이었습니다. 말로 설득하지 않았어요. 기록으로 증명했죠. 조건을 깎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불리한 질문을 시험 항목으로 고정했어요. 그리고 끝까지 수행했죠. 박정호의 방식이 떠올랐습니다. 환영 인사 대신 시험 항목을 게시판에 붙였어요. 칭찬 대신 결함 기록을 공개했죠. 칭찬이 아니라 로그가 신뢰를 만든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로그를 보고 판단을 바꿨거든요. 말이었다면 안 믿었을 거예요. 오전에 전력화 준비회의가 열렸습니다. 토마시 하벨이 소집한 거였어요. 저도 참석했죠. 회의실에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긴장감이 아니라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훈련 전환 계획을 공유하겠습니다. 토마시 하벨이 화면을 띄웠어요. KF21 조종사 양성 일정입니다. 한국에서 초기 훈련을 받고 국내에서 전환 훈련을 진행합니다. 화면에 일정표가 나왔어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가 적혀 있었죠. 빠르네요. 누군가 말했어요. 예상보다 앞당겨졌습니다. 토마시 하벨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국이 시험을 빨리 끝냈거든요. 덕분에 전력화 일정도 당겨졌습니다. 저는 토마시 하벨을 바라봤어요. 표정이 밝았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이었죠.
경보가 울릴 때마다 어두웠던 그 사람이 지금은 달라져 있었어요. 언제쯤 첫 비행이 가능합니까? 제가 물었어요. 내년 상반기입니다. 토마시 하벨이 대답했어요. 그때쯤이면 우리 조종사가 우리 기체를 몰고 올라갈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조종사가 우리 기체를 몬다. 당연한 말 같지만 지금까지는 당연하지 않았어요. 경보가 울리면 동맹에 기댔거든요. 그게 바뀌는 거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야쿠브 슈테판이 찾아왔습니다. 손에 문서를 들고 있었어요. 표정이 단호했죠. 국장님, 평가 기준을 다른 사업에도 적용하려고 합니다. 야쿠브 슈테판이 문서를 건넸어요. 통합항전검증 중심의 평가 방식이요. 이번에 효과가 증명됐으니까요. 저는 문서를 받아들었습니다. 평가 기준 확대 적용안이었어요. 전투기뿐 아니라 다른 무기 체계에도 같은 방식을 쓰겠다는 거였죠. 좋은 생각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아니라 시험으로, 홍보가 아니라 기록으로. 그게 기준이 돼야 해요. 야쿠브 슈테판이 미소를 지었어요. 박정호 방식입니다. 야쿠브 슈테판이 말했어요. 그 사람한테 배운 거예요. 칭찬이 아니라 로그가 신뢰를 만든다고요. 저는 웃었습니다. 야쿠브 슈테판도 같은 걸 느꼈던 거였어요. 한국에서 배운 게 우리 안에 남아 있었죠. 오후에 에바 크루파가 왔습니다. 손에 예산 문서를 들고 있었어요. 국장님, 유지비 항목 분류를 바꿨습니다. 에바 크루파가 문서를 펼쳤어요. 기존에는 유지비를 지출로 분류했거든요. 돈이 나가는 항목이었죠. 그런데 바꿨습니다. 저는 문서를 들여다봤어요. 가용전력 보험으로 분류했습니다. 에바 크루파가 설명했어요. 유지비는 단순한 지출이 아니에요. 경보가 울렸을 때 올라갈 기체를 유지하는 비용이거든요. 보험이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각이 달라진 거였어요. 돈이 나가는 게 아니라 전력을 지키는 거였죠. 예산위원회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에바 크루파가 말했어요. 유지비를 깎으면 가용전력이 줄어든다고요. 그건 경보 때 못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저는 에바 크루파를 바라봤습니다. 숫자로 싸우는 사람이었어요. 그 방식이 우리를 지켜줬죠. 저녁 무렵 뜻밖의 소식이 왔습니다. 블라디미르 코젝이 성명을 냈거든요. 저는 화면을 확인했어요. 노조는 KF-21 도입에 대한 입장을 반대해서 감시로 전환한다. 저는 성명을 다시 읽었습니다. 반대가 아니라 감시. 완전한 지지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한 발 물러선 거였죠. 공동정비 및 교육 조건이 합의된 만큼 이행 여부를 지켜보겠다. 성명이 이어졌어요. 김성호가 제안한 조건이 효과를 본 거였습니다. 일자리 논리를 협상으로 바꾼 거였죠. 블라디미르 코젝도 더 이상 반대만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걸 해결한 건 아니었어요. 블라디미르 코젝은 여전히 지켜보겠다고 했거든요. 그래도 정면 충돌은 피한 거였죠. 협상 테이블이 열린 거였습니다.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할 일이 남아 있었거든요. 저는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박정호가 보내온 인수 기록 양식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온 뒤에 요청해서 받은 거였죠. 양식을 훑어봤습니다. 깔끔했어요. 결함 발견, 조치 내역, 재시험 결과. 항목마다 칸이 나눠져 있었죠. 문장이 아니라 데이터로 채우게 돼 있었어요. 저는 이 양식을 참고 자료로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슬로바키아 내부 문서에도 적용하려고요. 박정호의 방식을 우리 것으로 만드는 거였죠. 등록 버튼을 누르면서 저는 박정호를 떠올렸습니다. 만난 건 며칠뿐이었어요. 대화도 많지 않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보여준 건 오래 남았습니다. 말보다 기록, 칭찬보다 로그. 그게 신뢰를 만든다는 것. 저는 그걸 배웠어요. 마지막으로 할 일이 있었습니다. 조달국 교육 자료를 수정하는 거였어요. 신입 직원들이 처음 받는 자료였죠.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첫 페이지가 떴어요. 기존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효율적인 조달을 위한 지침. 평범한 문장이었어요. 저는 그 문장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새로 적었죠. 강한 무기는 많지만 끝까지 증명하는 체계는 드물다. 그게 제가 한국에서 배운 거였어요. 전투기는 많았습니다. 좋은 기체도 많았죠. 그런데 끝까지 증명하는 체계는 드물었어요. 시험을 피하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고 결함까지 공개하는 그런 체계를 가진 곳은 흔하지 않았습니다. 저장 버튼을 눌렀습니다. 교육 자료가 업데이트됐어요. 앞으로 조달국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이 문장을 먼저 보게 될 거였습니다. 제가 배운 걸 전하는 거였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브라티슬라바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어요. 저 하늘을 우리가 지키게 됐습니다. 연동되는 전력으로요. 시험을 통과한 체계로요. 처음 경보가 울렸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상황실 화면에 가용 전력 없음이 떴었죠. 동맹국 전투기가 대신 올라갔어요. 우리 하늘을
우리가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장면이 모든 것의 시작이었어요. 이제 달라질 거였습니다. 다음 경보가 울리면 우리 조종사가 우리 기체를 몰고 올라갈 거예요. 연동되는 전력으로요. 작전이 가능한 체계로요. 토마시 하벨이 그토록 원했던 거였죠. 책상 위에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천 현장에서 찍은 거였어요. 평가단 3명과 한국 측 담당자들이 함께 서 있었죠. 박정호도 있었습니다. 표정이 담담했어요. 웃지 않았죠. 그게 그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그날 박정호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결정은 당신들이 한다. 기록은 내가 지킨다. 저는 결정을 했어요. 박정호는 기록을 지켰죠. 각자 할 일을 한 거였습니다. 노트를 덮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전투기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신뢰에 관한 거였죠. 어떻게 신뢰를 만드느냐? 말로 만드느냐? 기록으로 만드느냐? 한국은 기록으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그걸 보고 판단을 바꿨어요. 사무실 불을 끄고 나오면서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 하늘 아래 어딘가에서 한국 사람들이 다음 시험을 준비하고 있을 거였습니다. 기록을 쌓고 결함을 고치고 또 증명하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였어요. 전력화를 준비하고 훈련을 시작하고 우리 하늘을 지킬 거였습니다. 끝까지 증명하는 체계를 갖춘 나라로요. 그게 제가 배운 거였고 앞으로 지켜갈 거였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어요? 저는 청문회 장면에서 목이 메었습니다. 합참의장이 한마디 했잖아요. 이 선택은 구매가 아니라 공중 억제력 복원이다. 그 문장이 울리는 순간 청문회장이 조용해졌거든요. 반대하던 사람도 입을 다물었어요. 말이 아니라 기록으로 증명한 결과였죠. 박정호라는 사람이 했던 말도 잊히지 않습니다. 결정은 당신들이 한다. 기록은 내가 지킨다. 화려한 말 한마디 없이 시험 로그로만 승부한 거예요. 그게 진짜 실력이더라고요. 선생님들, 저는 아직 모르는 게 많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겪으신 시대를 직접 살아보지 못했거든요. 책으로 읽고 영상으로 봤을 뿐이에요. 그래서 조심스럽습니다.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압니다. 오늘 한국이 유럽 하늘에 전투기를 보낼 수 있게 된 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독일 탄광에서 석탄 먼지 마시며 일하셨던 분들이 계셨잖아요. 중동 사막에서 50도 넘는 열기 속에 철근 나르셨던 분들도요. 구로공단 재봉틀 앞에서 눈 비비며 밤새우셨던 분들도 계시고요. 그분들이 번 돈이 대한민국을 세웠습니다. 그 위에 공장이 섰고 기술이 자랐고 오늘 KF-21이 날게 된 거예요. 어르신들, 혹시 이런 생각하고 계시진 않으세요? 나는 늙었다. 이제 할 수 있는 게 없다. 젊은 사람들한테 짐만 된다. 절대 아니에요. 그 생각 오늘 버리세요. 거울 한번 보세요. 얼굴에 주름 있으시죠? 손에 굳은 살 박혀 있으시죠? 그게 다 훈장이에요. 대한민국이 드린 훈장입니다. 선생님들은 영웅이에요. 젊은 세대가 누리는 모든 것 여러분이 만들어주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저는 앞으로도 여기 있겠습니다. 선생님들 말동무 해드리려고요. 심심하실 때, 외로우실 때 찾아와 주세요. 대한민국이 세계를 놀라게 한 이야기 계속 들려드릴게요. 요즘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1월 한겨울이잖아요. 밖에 나가실 때 목도리 꼭 하세요. 장갑도 끼시고요. 따뜻한 국물 드시고 몸 좀 녹이세요. 아프신 데 있으시면 병원 미루지 마시고요. 건강이 먼저예요. 오늘 영상이 괜찮으셨으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에요.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힘이 됩니다. 댓글도 남겨주세요. 독수리 타법이어도 괜찮아요. 오타 나도 괜찮고요. 로그인이 복잡하시면 안 하셔도 돼요. 그냥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오늘 밤 창밖에 별 한번 보세요. 저 별빛처럼 선생님들 인생도 빛나고 있습니다. 스스로 대견하다고 한번 말해주세요. 충분히 그러실 자격이 있으세요. 존경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감동을 전하는 감동 유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기적 같은 이야기 다음에 또 들려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